와, 손흥민 선수 보셨어요? 세상에. 이야, 벅찬 감탄. 아, 진짜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들, 바로 손흥민 선수의 2025년 5월 그 감격적인 우승 순간과 또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겼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맞습니다.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 그 무게가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그 경기 기록이나 여러 분석 기사들을 보니까요, 이 영광의 순간이 오기까지 과정이 뭐랄까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던 게 역시 그 결승전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었죠. 맞아요. 그 소식 딱 들고 다들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몰라요.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었고 또 컨디션 난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후반 22분에 교체 투입될 때까지 그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 보는데 보는 사람이 다 긴장되더라고요. 당시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판단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자료에 꽤 있던데요. 그렇죠. 일부 분석에서는 체력 안변화 후반 조커 카드로 쓰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아무래도 완전한 컨디션은 아니지 않았나,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유가 뭐든 간에 선발 제외라는 건 선수 본인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부담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 투입된 후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와, 진짜 무슨 처음부터 뛰었던 선수처럼 에너지가 막 넘치더라고요. 단순히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이걸 넘어서서 팀 전체 사기를 확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한 기사에서는 손흥민 선수 투입 이후에 팀의 그 압박 강도나 공격 전개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역할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 어떤 개인적인 아쉬움이나 어려움은 딱 뒤로 하고 오직 팀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태도, 이게 바로 자료들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골 잘 넣는 스타, 이게 아니라 팀을 하나로 이렇게 딱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진짜 마침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그 장면, 관중석에서 태극기를 이렇게 받아서 허리에 두르는 장면 있잖아요. 이건 정말 여러 매체 사진이랑 영상 클립을 제가 다시 봤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뭉클해져요. 그때 한국인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이 유독 더 깊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 장면에 담긴 의미, 이건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여러 칼럼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건 단순한 세레머니 그 이상이죠.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자신의 정체성,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아주 당당하게 드러내는 행위고요. 또 그 승리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국가적인 자긍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우승이었기 때문에 그 태극기의 무게는 더 특별했을 거고요. 그의 성공이 정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네, 이렇게 자료들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우승 여정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한 선수의 성공 스토리,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의지, 또 팀을 위한 헌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 국가적 자긍심까지 정말 여러 겹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어쩌면 이런 스포츠 영웅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어떤 열망이나 자부심을 일깨워주는 거울 같은 존재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데 여기 이 모든 송환을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또 다른 한 사람의 시선이 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감동적인 사연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델 피에로입니다. 토트넘 헛스퍼에서 7년간 손흥민 선수의 전담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한 사람의 끝없는 도전과 인내에 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2018년 여름 처음 손흥민을 만났을 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새벽 6시 훈련장 치료실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선수가 바로 그였거든요. 안녕하세요, 마르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어주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런데 제가 그의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미 수많은 부상을 안고 있었거든요. 왼쪽 어깨는 만성염증으로 계속 아파하고 있었고 오른쪽 무릎에는 연골 손상이 있었어요.
발목 인대도 여러 번 다쳐서 불안정한 상태였죠, 손 선수. 이 정도면 상당히 아프실 텐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그저 웃으며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보통 선수와 완전히 다르구나. 다른 선수들은 작은 근육통에도 아야, 너무 아파요 하며 치료를 받으러 오곤 했는데 손흥민은 달랐어요. 아무리 아파도 할 수 있어요. 문제없어요 라고 말하며 훈련장으로 뛰어나가곤 했거든요. 가끔 제가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면 그는 고개를 저으며 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019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때였어요. 팔꿈치 골절로 3주간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그가 아약스와의 준결승 2차전에서 극적인 해트트릭을 기록했거든요. 그날 밤 경기가 끝나고 치료실에서 만난 그는 마르코, 정말 꿈만 같아요. 하지만 결승에서 더 잘해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 다음 경기에 대한 책임감을 먼저 떠올리는 그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프로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힘든 순간들이 있었죠.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리버풀에게 패배했을 때, 2021년 카라바오컵 결승에서 맨시티에게 졌을 때, 매번 그는 라커룸에서 혼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또 놓쳤네요, 마르코. 언제쯤 우승할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에 묻어난 간절함과 아쉬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2023년에는 더 큰 시련이 왔어요.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밀란에게 탈락하고 리그컵에서도 또다시 아쉽게 떨어졌거든요. 그때 그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마르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팀에게 미안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걸까 싶어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시즌이 시작될 때였어요. 그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르코, 솔직히 말하면 이번 시즌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나이도 32이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읽힌 건 포기가 아니라 더 강한 의지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반드시 해내고 싶어요. 그리고 드디어 2025년 5월 21일이 왔습니다.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린 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 부상으로 벤치에서 시작해야 했지만 그날 아침 그의 표정은 달랐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마르코.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빌바오의 산 마메스 스타디움은 이미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유로파리그 결승전, 토트넘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저는 벤치 뒤편에서 손흥민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선발 출전하지 못한 그는 조용히 앉아서 동료들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죠. 마르코, 괜찮을까요? 킥오프 30분 전 그가 저에게 속삭이듯 물어봤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7년간 함께해온 저로서는 그런 그를 처음 봤거든요. 항상 자신감 넘치던 손흥민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물론이죠. 당신이 들어가면 달라질 거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36일간의 부상 공백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양팀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한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가르나초와 라스무스 호일룬의 빠른 연계 플레이가 토트넘 수비진을 계속 위협하고 있었죠. 반면 토트넘은 손흥민 없는 공격진에서 뭔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리치알리송과 브레넌 존슨이 열심히 뛰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했거든요. 전반 20분쯤 되었을 때였어요. 맨유의 코너킥 상황에서 호일룬의 헤더가 골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이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집중해. 더 집중해야 해. 라고 외쳤어요. 비록 경기장에 없었지만 그는 이미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런 손흥민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반 42분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토트넘의 왼쪽 사이드에서 올라온 크로스가 맨유 수비수 발안에 맞고 굴절되더니 그대로 브레넌 존슨에게 떨어졌어요. 존슨은 침착하게 오른발로 골네트를 흔들었죠. 1대0. 토트넘이 앞서갔습니다.
그 순간 벤치에서 가장 크게 소리친 사람이 바로 손흥민이었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라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거든요. 하프타임에 라커룸으로 들어갔을 때 손흥민은 동료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서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있었어요. 45분만 더 집중하자. 우리가 할 수 있어 라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었죠. 그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저에게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손흥민 상태는 어때요? 투입 가능할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투입하셔도 돼요. 후반전이 시작되고 맨유의 반격이 거세졌어요. 에릭 텐 하흐 감독은 전술을 바꿔서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거든요. 가르나초와 라시포드가 양 사이드에서 끊임없이 크로스를 올려댔고 호일룬은 토트넘 수비진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죠. 후반 15분쯤부터는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연속으로 이어졌어요. 특히 후반 20분 호일룬의 강력한 헤딩슛이 골대를 강타했을 때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벤치에서 지켜보던 손흥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감독님, 제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조용히 말하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보다 책임감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후반 22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전자 스코어보드에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이 떠오른 거예요. 36일 만에 복귀, 그것도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말이죠. 터치라인 옆에서 준비 운동을 하는 그를 보며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7년간 함께해온 이 순간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마르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경기장으로 뛰어들어가기 직전 그가 저에게 던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긴 기다림의 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각오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손흥민의 진짜 드라마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후반 22분 손흥민이 터치라인을 넘어서는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히샬리송과 교체되어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졌거든요. 36일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했어요. 산 마메스 스타디움의 5만 관중들도 그의 등장을 알아챘는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경기장에 발을 디딘 순간 손흥민은 먼저 동료들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 우리가 이기고 있어. 이대로 끝까지 가자라며 한 명씩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가 들어오자마자 팀 전체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뭔가 더 안정적이고 침착해진 느낌이었죠. 마치 흔들리던 배에 닻이 내려진 것 같았어요. 투입 5분 후 맨유의 거센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앙에서 긴 패스를 올리자 호일룬이 다시 한번 위험한 헤딩을 시도했어요. 그 공이 골대 바로 앞에서 떨어지는 순간 손흥민이 번개처럼 달려와서 수비에 가담했죠. 내가 막을게. 라고 외치며 호일룬과 몸싸움을 벌이더니 결국 공을 안전하게 처리해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상에서 막 돌아온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헌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후반 30분쯤 정말 아찔한 순간이 왔어요. 맨유의 코너킥 상황에서 미키 판더펜이 호일룬의 강력한 헤더를 간신히 막아냈거든요. 그 리바운드 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리저리 튕기고 있을 때 손흥민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몸을 던져 공을 걷어냈어요. 완전히 골라인 근처까지 밀려들어온 상황이었는데 그가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해준 거죠. 캡틴, 캡틴 이라고 외치는 토트넘 팬들의 목소리가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은 공격수였지만 수비에서도 중원에서도 어디든 필요한 곳에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후반 35분 가르나초의 돌파가 있었어요. 왼쪽 사이드에서 파카와의 1대1 상황을 뚫어낸 가르나초가 위험한 크로스를 올렸죠. 그 공이 골 에리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손흥민이 뒤에서 달려와서 헤딩으로 걷어냈어요. 정확히 비카리오 골키퍼가 있던 반대편으로 말이죠. 고마워, 손. 이라고 외치는 비카리오의 목소리가 벤치까지 들렸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의 체력이었어요. 36일간 실전에서 뛰지 못했는데도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후반 40분이 되어서도 여전히 팀 전체를 진두지휘하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더 올라와. 라인을 올려. 라고 계속 지시하면서 팀 전술을 조율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후반 42분의 장면이었어요.
맨유가 마지막 총공세를 펼치며 모든 선수들을 공격에 투입했을 때였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프리킥이 골대 근처에서 난전을 만들어냈는데 그 혼란 속에서도 손흥민은 침착하게 공을 받아서 하프라인까지 끌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끌면서 팀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죠. 이게 바로 경험이야. 벤치에서 지켜보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저에게 말했어요. 손흥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비록 골이나 어시스트 같은 화려한 기록은 없었지만 그가 경기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팀 전체가 달라져 있었거든요.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졌을 때 손흥민은 동료들을 하나씩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집중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자라며 팀의 정신력을 끝까지 지켜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리더였구나.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리더십이 트로피로 보답받을 날이 온 거구나. 추가 시간 7분째, 시계가 90분 8분 23초를 가리키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벤치에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맨유의 마지막 코너킥이 골 에리어로 날아들었고 호일룬이 다시 한번 헤딩을 시도했거든요. 그 공이 비카리오의 손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공은 골대 바로 옆으로 빗나갔고 고지어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삐익. 그 길고 긴 휘슬 소리가 산 마메스 스타디움을 가득 메웠어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 토트넘이 정말 우승한 건가? 벤치에서 일어나려던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7년간 함께해온 손흥민의 첫 트로피를 드디어 보게 된 거였거든요. 주변에서는 이미 코칭 스태프들이 서로 껴안으며 환호하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경기장 안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리차를리송은 유니폼을 벗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브레넌 존스는 골을 넣은 기쁨과 우승의 환희가 겹쳐져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미키 판더펜은 벤치로 뛰어와서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손흥민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는 어디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경기장을 두리번거리다가 골대 근처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혼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거든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듯한 자세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경건해 보여서 잠시 숨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15년간의 프로 생활, 수많은 아쉬움과 좌절,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 그 모든 것이 이 한순간으로 보상받는 모습이었어요. 2019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해트트릭을 넣고도 결승에서 아쉽게 졌던 순간, 2021년 카라바오컵 결승에서 또다시 준우승에 머물렀던 그 밤, 수없이 많았던 준우승과 4강의 기억들이 모두 이 순간으로 승화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매일 새벽 치료실에서 언제쯤 우승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던 그 목소리, 부상으로. 아파하면서도 팀을 도와야 해요 라고 말하던 그 책임감, 패배 후에도 다음엔 더 잘하겠어요 라며 희망을 놓지 않던 그 의지.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르코, 마르코 라고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손흥민이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7년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라고 말하려 했는데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때 누군가가 태극기를 가져왔어요. 아마 한국에서 온 기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손흥민은 그 태극기를 받자마자 어깨에 두르고 경기장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어요.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중립 관중들, 심지어 맨유 팬들까지도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고 있었거든요. 선, 이라는 함성이 스타디움을 가득 메웠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토트넘의 레전드가 아니라 축구계 전체의 레전드가 되었구나. 태극기를 두른 채 경기장을 도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상상이 되었어요.
새벽 4시였을 텐데도 한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을 거였거든요.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꿈과 희망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트로피 수여식이 시작되었을 때 손흥민은 팀 동료들을 하나씩 끌어안으며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어린 선수들에게는 너희들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라고 말해주고, 베테랑들에게는 함께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해냈어라며 인사하고 있었죠. 리차를리송에게는 네가 선발로 뛰어줘서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갈 수 있었어라고 말하더군요. 승리의 순간에도 자신보다 동료들을 먼저 챙기는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가와서 손흥민과 긴 포옹을 나눴어요. 손, 정말 고마워. 네가 있어서 가능했어라고 말하는 감독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은 감독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기회를 주셔서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트로피를 받는 순간이 왔습니다. 주장 로메로가 먼저 트로피를 받고 팀 전체가 함께 들어올리는 순간이었어요. 손흥민도 트로피의 한쪽을 잡고 있었는데 그때 그의 표정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동시에 32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어요. 한국인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우승 세리머니에서 마이크를 잡은 손흥민이 외쳤을 때 저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국에서 온 어린 소년이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챔피언이 되어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외치는 순간이었죠. 그 목소리는 빌바오를 넘어 전 세계로 그리고 한국까지 울려 퍼졌을 거예요. 오달락 한국 축구사에 새긴 이름 천어즈.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있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손흥민이 이룬 이 우승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는 이제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특별한 이름으로 기록될 거였어요. 1980년과 1988년 UEFA컵을 우승한 차범근 선배, 2008년 제니트에서 UEFA컵 트로피를 들어올린 김동진, 2호 선배에 이어 네 번째 유럽대항전 우승자가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 의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범근 선배는 1980년대 한국 축구의 개척자였어요. 유럽 무대에 처음 발을 디딘 선구자로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 분이셨죠. 하지만 그때는 한국 축구 자체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개인의 성취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컸어요. 김동진과 2호 선배 역시 훌륭한 선수들이었지만 팀에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어요. 토트넘에서 7시즌 동안 200경기가 넘게 뛰면서 팀의 절대적 에이스로 자리 잡았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한 진정한 월드클래스 선수였거든요. 그가 없으면 토트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 우승에서도 비록 결승전에서는 후반 투입되었지만 시즌 전체를 통틀어 보면 그의 기여도는 절대적이었죠. 마르코, 제가 한국 축구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승 다음 날 아침 호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평소처럼 겸손한 모습이었지만 그 질문 속에는 자신의 성취가 갖는 무게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신 거예요. 앞으로 수십 년간, 아니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될 거라고요. 실제로 그의 우승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을 때의 반응은 정말 놀라워요. 새벽 4시였는데도 광화문 광장에 수천 명의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축하 행사를 벌였다더군요. 손흥민, 손흥민 을 외치며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들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깨달았죠. 이 사람은 이미 축구 선수를 넘어서 한국의 상징, 국민적 영웅이 되었구나. 한국의 대통령까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손흥민 선수의 우승은 모든 한국인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반응을 보니 그의 성취가 개인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사건이 되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스포츠가 한 나라 전체에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새삼 놀라웠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선수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유소년 클럽들에서 나도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며 유럽행을 꿈꾸는 아이들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축구 아카데미 등록률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왔어요. 이전에는 유럽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아시아 선수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손흥민의 우승이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어요. 손흥민 본인도 그런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보여준 게 한국 축구의 가능성이라면 이제 더 많은 후배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공이 개인을 넘어 한국 축구 전체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저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라 한국 축구 전체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어요. 통계적으로도 손흥민의 우승은 정말 특별했어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고 이제 유럽 메이저 대회 우승까지 이뤄낸 거였거든요. 유럽 5대 리그에서 100골 이상을 넣은 아시아 선수도 그가 유일했고 UEFA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한 한국인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이런 기록들은 앞으로 수십 년간 깨지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성취였죠. 더 놀라운 건 그의 지속성이었어요. 많은 선수들이 한두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사라지곤 하는데 손흥민은 7년간 꾸준히 최고 수준을 유지해왔거든요.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빅매치에서도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냈어요. 이런 일관성이야말로 진정한 월드클래스의 증거였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인간적인 면이었어요. 우승 후 인터뷰에서 부모님께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 한국 팬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던 모습들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게 놀라웠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후배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한국인의 정신력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어요. 15년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온 그 끈기와 인내력, 부상과 좌절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강인함, 그리고 마지막까지 팀을 위해 헌신했던 리더십,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한국인의 정신을 대표하는 거였어요. 진짜 한국인의 정신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우승 후 기자회견에서 그가 남긴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손흥민은 이제 트로피와 함께 한국 축구사에 영원히 남을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후배들에게 꿈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온다는 메시지를 전해줄 거예요. 32살에 이룬 첫 트로피, 그 의미는 나이를 뛰어넘어 영원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희에게는 큰 위로이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